지금 당신이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키오스크에 카드를 대는 찰나 4,700원 중 235원이 당신도 모르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 시애틀로 날아갑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돈을 받는 회사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땅에 단 한 평의 매장도, 단 한 명의 직원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화려하기만 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무려 2,131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이라는 미국, 그리고 14억 인구의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 규모예요. 인구수 대비 매장 수로 따지면 사실상 세계 1위나 다름없죠. 이 압도적인 녹색 제국이 벌어들이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4년 국내 커피업계 역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3조 원의 벽을 깨부셨고 2025년에는 3조 2,379억이라는 기록적인 숫자를 찍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당연히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하는 이마트의 빛나는 훈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던 상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2021년 7월 아주 기이한 거래가 하나 성사됩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한국 법인 지분 50% 전부를 현금으로 바꿔 한국 시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무려 1조 3,550억이라는 거액을 받고 말이죠. 그 지분은 이마트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나눠 가졌어요.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의 주인은 이마트 67.5%, GIC 32.5%, 미국 본사의 지분은 정확히 0%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돈은 누가 벌어야 할까요? 당연히 지분 67.5%를 가진 최대 주주, 이마트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본사는 지분을 팔아치우는 대신 계약서에 아주 작은 조항 하나를 남겨뒀거든요. 매출의 5%,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습니다. 매장에서 팔려나가는 모든 커피, 모든 샌드위치 값의 5%는 무조건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미국 본사로 자동 송금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건 이익을 나누는 게임이 아니에요.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가장 먼저 떼어가는 일종의 통행세 같은 거죠. 이마트가 1년 내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직원들이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이 5%의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숫자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2025년으로 가보시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730억.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지분 0%인 미국 본사로 흘러들어간 로열티 추정액은 얼마였을까요? 1,619억입니다. 뭔가 잘못 계산된 것 같죠? 다시 말해볼게요. 땀 흘려 일해서 1,730억을 벌었는데 그중 93.6%에 달하는 1,619억이 지분 하나 없는 옛 주인 통장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마트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6년 전인 2019년에 934억이었던 이 통행세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73%나 폭증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미국 본사는 왜 연매출 3조 원이 터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갈랐을까요? 지분을 모두 팔아치운 회사가 어떻게 여전히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언뜻 보면 이마트가 지분을 더 확보했으니 더 유리한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 남겨진 계약서 한 장을 펼쳐보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모든 판의 설계도를 보려면 우리는 시간을 25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IMF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던 1997년 서울. 당시 신세계, 지금 우리가 아는 이마트는 미국 시애틀에서 온 한 회사와 마주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죠. 스타벅스 인터내셔널과 지분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조건의 합작법인 설립. 겉으로 보기엔 누구 하나 손해볼 것 없는 완벽하게 동등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9년 7월 27일 마침내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 대한민국 스타벅스 1호점이 문을 엽니다. 그날 팔렸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500원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꽤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엔 동네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 한 그릇과 정확히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이건 그냥 커피 한 잔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공간과 특별한 경험, 그리고 녹색 사이렌이라는 브랜드를 판다는 대한민국 시장을 향한 새로운 개념의 선전포고였죠. 그 선언은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이대 1호점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고 사람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공간과 커피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신화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2004년에 100호점, 불과 3년 뒤인 2007년에 200호점, 2012년엔 500호점, 그리고 마침내 2016년에는 청담동의 1000번째 매장의 문을 열었죠. 중요한 건
이 숨가쁜 성장 과정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단 한 해도, 단 한 분기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실패를 모르는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만 골라 들어가는 이마트의 정교한 부동산 개발 능력과 스타벅스라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가 결합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 공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마트의 진짜 고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이건 남의 브랜드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2019년 이마트 내부에서는 아주 중대한 계획이 비밀리에 세워집니다.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모두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이마트만의 독자적인 커피 브랜드를 키우자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20년 넘게 한국 시장을 지배하며 쌓은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 더 이상 로열티 한 푼 낼 필요 없는 진짜 우리 것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독립선언이었죠. 어쩌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의 전염병으로 모든 판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 유럽의 스타벅스 매장들은 봉쇄 조치로 줄줄이 문을 닫았고 미국 본사는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난에 빠집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스타벅스는 거의 타격이 없었어요. 배달과 포장 수요가 폭발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죠. 협상의 저울이 순식간에 뒤집힌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분을 팔아달라고 본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이마트가 갑자기 본사의 생명줄을 쥔 쪽으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자 미국 본사는 더 교활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독립을 꿈꾸던 파트너에게 더 깊은 족쇄를 채우기로 마음먹은 거죠. 결국 2021년 이마트는 원래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 본사가 가진 지분 17.5%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무려 1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말이죠. 이 단 한 번의 거래로 미국 본사는 1999년 초기에 투자했던 100억에 무려 130배가 넘는 1조 3,5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기며 한국 시장에서 아주 우아하게 퇴장합니다. 지분은 이제 0%가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출의 5%를 꼬박꼬박 로열티로 챙기고 연간 1,100억어치의 원두를 공급하는 알짜배기 권리는 계약서에 그대로 남겨뒀죠. 사실상 모든 운영 리스크는 이마트에 떠넘기고 가장 안전한 꿀단지만 챙겨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분을 넘기는 대신 본사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아주 서늘한 조항 하나를 보이지 않게 심어뒀습니다. 바로 콜옵션이라는 이름의 안전장치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미래에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거나 혹은 이마트의 중대한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가진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전부를 당시 시장 가격보다 35%나 할인된 헐값에 강제로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마트가 26년간 피땀 흘려 지은 이 3조 원짜리 제국이 사실은 시애틀 본사 사무실에서 원할 때 회수 버튼 하나로 도로 가져갈 수 있는 일종의 임시 소유물이라는 걸 계약서에 명시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마트는 사업의 완전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독립을 포기하고 오히려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켜낸 캐시카우 덕분에 지금의 화려한 3조 매출이 가능해진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지켜낸 이 황금 금고에서 정작 현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끈질기게 쫓아가 보면 도무지 숫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마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위험천만한 거래에 서명했던 걸까요? 3조 원짜리 제국의 장부를 펼쳐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매출이 아닙니다. 이익률이죠. 2021년 이마트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지분을 사들일 때만 해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0%를 넘나들었습니다. 100원을 팔면 10원이 남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인 2025년 이 수치는 정확히 5%대로 반토막 나버립니다. 매출은 사상 최고를 찍는데 왜 정작 이마트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절반으로 줄어든 걸까요? 여기에 바로 그 계약서가 만든 구조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출이 오르면 원두값, 임대료, 인건비 같은 비용도 당연히 같이 오릅니다. 이건 장사의 기본이죠. 하지만 딱 하나 절대 변하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의 5%를 무조건 떼어가는 본사의 로열티입니다. 이건 이익에서 나누는 돈이 아니라 매출이 찍히는 순간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거든요. 쉽게 말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매일 시애틀에 상납금부터 내고 하루 장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25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730억. 그런데 같은 해 로열티로 지급된 돈은 무려 1,600억이 넘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의 93%가 태평양 건너로 날아갔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마트가 매장을 늘리고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장 먼저 웃는 건 지분 0%의 미국 본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속이 비어가는 캐시카우가 지금 이마트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생명 유지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이마트의 연결 실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두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설 부문 적자 마이너스 1935억,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영업이익 플러스 1908억.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왼쪽 주머니에서 1935억이 빠져나가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스타벅스가 벌어온 1908억으로 간신히 그 구멍을 틀어막은 겁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없었다면 이마트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의 늪에 빠졌을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마트에게 스타벅스는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 순간 무대 밖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의 아성에 감탄하는 사이 대한민국 골목 상권의 모세혈관 속으로 파고든 경쟁자들이 있었거든요. 2025년 기준 메가커피 매장 수는 3,300개를 돌파했고 컴포즈 커피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른바 5대 저가 커피 브랜드의 매장을 다 합치면 이미 1만 개를 훌쩍 넘어섰어요. 이건 단순히 가게 몇 개가 더 생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타벅스의 결제 금액이 13% 늘어나는 동안 메가커피는 무려 89% 폭증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난 20년간 커피는 스타벅스라는 절대 공식이 마침내 깨지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숫자의 변화보다 더 무서운 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균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40대 이상, 즉 사회생활 10년 차가 넘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스타벅스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들은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에 처음 상륙했을 때 그 공간의 경험에 열광했던 세대니까요. 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와 사회초년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의 지갑은 압도적으로 메가커피와 백다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 세대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녹색 사이렌이 다음 세대에게는 그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는 비싼 카페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브랜드의 핵심 고객층이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한 신호는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로열티 구조 때문에 이익률이 반토막 나고 그룹 전체는 이 불안한 캐시카우의 운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저가 브랜드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미래의 핵심 고객인 젊은 세대는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죠. 이 모든 데이터를 과연 시애틀의 본사만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이 2021년 지분을 정리하며 계약서에 심어둔 35% 할인 콜옵션 조항이 다시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건 어쩌면 주인인 이마트가 아니라 멀리서 그 끝을 지켜보고 있는 옛 주인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이마트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타벅스 본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똑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거든요. 한국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고 수익성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그 계산의 최종 결론이 대한민국 스타벅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는 결국 시애틀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2024년 가을 미국 시애틀의 스타벅스 본사에는 전례 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6분기 연속으로 전 세계 매장 매출이 꺾였고 글로벌 영업 마진은 15.8%에서 11.9%로 쪼그라들었죠. 결국 본사는 1,100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규모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새로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CEO가 아주 의외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Back to Starbucks. 핵심으로 돌아가자는 이 전략의 첫 번째 목표물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25년 스타벅스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중국 시장의 직영 매장 8천여 곳, 그 지분 60%를 현지 투자사에 넘겨버립니다. 자기들 손으로 직접 키운 가장 거대한 해외 시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보였죠. 이 결정 하나로 스타벅스의 글로벌 사업에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비중은 45%에서 단 10%로 수직 낙하합니다. 나머지 90%는 전부 현지 파트너가 운영하는 라이선스 모델로 전환됐어요. 적재 허덕이는 회사가 왜 가장 확실한 돈줄인 중국 시장을 남에게 넘겨준 걸까요? 여기에 바로 자산 경량화라는 전략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장을 파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모든 위험을 현지 파트너에게 떠넘기는 교묘한 설계도입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려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비싼 임대료, 수만 명의 직원 월급,
창고에 쌓이는 재고 부담까지 전부 본사가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라이선스는 어떤가요?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현지 파트너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본사는 시애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돈, 바로 매출의 5% 로열티만 챙기면 그만인 거죠. 리스크는 파트너가 짊어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본사가 확보하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전략 전환,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2025년 중국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사실 4년 전 대한민국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의 판박입니다. 2021년 이마트가 1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어 본사 지분을 사들였던 바로 그 거래가 스타벅스 글로벌 자산 경량화 전략의 첫 번째 실험대였던 겁니다. 당시 우리는 이마트가 드디어 스타벅스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애틀 본사의 장부에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성공적인 리스크 전가 모델. 이마트는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아니라 언제든 교체 가능한 운영 대행사에 더 가까웠던 거예요. 본사는 세계 각국의 시장 상황을 저울질하며 가장 유리한 패를 고를 뿐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일본은 2015년에 파트너 지분을 사들여 100% 직영 자회사로 만들었고, 반대로 대만과 한국, 그리고 마침내 중국처럼 성장이 정체되거나 리스크가 커진 시장은 차례대로 라이선스 방패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마트는 이 위험한 게임의 규칙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라는 캐시카우를 놓치는 순간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더 컸겠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계속되던 2026년 5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마침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집니다.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탱크 모양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며 책상에 탁 같은 문구를 사용했죠. 그런데 그날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이 사건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분노한 시민들의 불매운동은 즉각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직후 단 일주일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액은 321억 6천만 원에서 236억 9천만 원으로 무려 84억 7천만 원, 26.3%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 10채 값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에요. 앱 신규 설치 건수는 23.6% 급감했고 지난 7년간 부동의 1위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순위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5위 밖으로 밀려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 기관마저 스타벅스와 맺었던 업무 협약을 이례적인 속도로 중단해버렸죠. 국방부는 2억 규모의 장병 지원 프로그램을, 복지부는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사업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데이터였어요. 결국 5월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룹 총수가 직접 조선 팰리스 호텔 마이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 뒤로 전상진 부사장은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잠들어 있던 콜옵션 조항입니다. 이마트 측은 탱크데이 사태가 계약서상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출점 계획을 못 맞추거나 채무 불이행 같은 명백한 계약 위반은 아니겠죠.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스타벅스의 다른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서를 보면 프로모션이나 광고 활동이 브랜드의 명성과 가치를 훼손했을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해석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조항인 거예요. 지금 시애틀 본사 회의실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그들 눈앞에는 두 개의 숫자가 놓여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시장의 성장률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명분으로 이마트가 가진 지분 전체를 시장가보다 35%나 싸게 되사올 수 있는 콜옵션이라는 칼자루입니다. 글로벌 본사가 자산 경량화를 선언한 바로 그 해에 한국에서 터진 탱크데이 사태는 이마트에게 단순한 매출 감소나 이미지 실추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6년간 쌓아 올린 3조 원짜리 제국을 통째로 빼앗길 수 있는 빌미를 바로 그들의 손으로 본사에게 쥐어준 첫 번째 사건이 된 겁니다. 콜옵션 조항이 처음으로 실제 위협으로 작동하는 순간이 온 건데 과연 이마트에게 이 칼날을 막아낼 방패가 남아 있을까요? 언론은 온통 6,378억이라는 운 숫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콜옵션이 발동되면은 이마트가 잃게 될 지분의 가치죠. 하지만 이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건 다가오는 태풍의 규모를 알리는 첫 번째 경보음에 불과해요. 진짜 재앙은 그 숫자 너머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재무제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단순합니다. 6,378억은 한 번의 손실로 끝나는 돈이죠.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매년 1,730억씩 안정적으로 꽂히던 현금 파이프라인이 영원히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 이 돈은 이마트의 다른 사업부들이 파놓은 거대한 적자의 구멍을 간신히 메우던 마지막 생명수였거든요. 이 펌프가 멈추는 순간 이마트는 그룹 전체의 부실을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맨몸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아요. 피를 돌게 하던 심장이 멈췄는데 다른 장기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마트의 장부를 펼치면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1조 원짜리 자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1년 스타벅스 지분을 사오면서 브랜드 가치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불한 일종의 웃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죠. 그런데 만약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쓸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조 원짜리 웃돈의 근거가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회계 용어로는 이걸 손상차손이라고 부릅니다.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순이익과 자본 총계를 순식간에 1조 원만큼 갉아먹는 회계상의 핵폭탄인 셈이죠. 이마트의 신용등급은 추락하고 자금 조달 비용은 치솟을 겁니다. 이미 위태롭던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장 아래층, 이 모든 위태로운 구조를 말없이 떠받치고 있던 돈의 정체를 마주할 시간이에요. 바로 당신의 스마트폰 앱에 지갑 속 카드에 잠들어 있는 그 돈 말입니다. 스타벅스는 2014년 세계 최초로 모바일 주문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를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은 단순히 주문을 편리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미리 충전하게 만드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창조해낸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쌓인 고객들의 선불 충전금, 즉 선수금은 무려 4천억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냐면요. 업계 2위인 투썸플레이스의 선수금 62억보다 51배나 많은 액수예요. 이마트는 이 4천억을 단 1원의 이자도 없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대한 무이자 대출금처럼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 돈의 주인은 이마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거나 본사가 라이선스를 회수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마트는 법적으로 이 4천억을 고객들에게 즉시 환불해줘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갑자기 4천억의 현금을 시장에 쏟아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단순한 가설이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리스크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탱크데이 사태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이마트는 2026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단 2주간 조건 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이례적인 발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두 개난 작은 구멍으로 처음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껏 가장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고객들의 돈이 순식간에 가장 무서운 부채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결국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진짜 정체는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파트너에게 모든 운영 리스크를 떠넘기고 본사는 로열티라는 가장 안전한 과실만 따먹는 정교한 금융 구조 그 자체였던 거죠. 이마트는 그 구조에 가장 충실한 숙주가 되는 대가로 지난 26년간 성장해왔지만 이제 그 계약서가 청구서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카드에 1만 원을 충전할 때 그건 단지 편리한 결제를 위한 예치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일부는 이 위태로운 제국의 대들보를 떠받치는 데 쓰이고 또 다른 일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말없이 무게를 견디던 우리의 돈은 과연 끝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더 시프트였습니다.